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 역사 47회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역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마연 기자는 그 소동파라는 사람 알죠? 문인. 예, 송나라 북송 네. 시대라 그러는데 1037년에 태어나갖고 이제 1101년에 죽은 북송 시대의 대문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정치가일 수도 있고요. 또 이름은 원래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자가 자첨이라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동파거사라 그래가지고 그 소동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동파육이라고 네.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동파가 좋아했다 그래서 동파육이라는 몰랐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동파에 대한 예. 그 좋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선입견을 뒤집는 내용 이 주제를 보면 이제 고려를 극도로 혐오했던 네. 그 소동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당송팔대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나라하고 송나라 시대를 풍미했던 8명의 문장가, 산문작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당나라의 경우는 이제 한유, 예. 그다음에 유정원 이런 분들이고 송나라는 이제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증공, 왕안석 이런 분들 8명의 산문작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소순, 소식, 소철은 가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소순이고 그다음에 소식이 있고 아들이 그다음에 네. 이제 동생이 소철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 얼마나 문장이 뛰어났는지 삼형제 그러니까 삼가족 네네. 세 명의 가족이 전부 당송 8대가로 이제 명성을 떨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천성 네. 그 미산면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태어났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동파는 중국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우리가 흔히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그 송나라 시의 성격을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네. 대문장가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호방사를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이 호방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호방하다는 뜻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호방한 기풍의 문장을 지은 사람들을 이제 호방파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온화하고 부드러운 문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완약파라고 했다는데 네. 하여튼 그 반대 의미로 이제 밝고 굳센 성격의 호방한 기풍의 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호방파라고 그랬고 소동파는 그 호방파의 원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동파를 또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라는 게 일종의 노래 가사거든요. 악부라고도 하는데 그 사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소동파는 흔히 천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송 4대가로 할 만큼 유명 서예가기도 하고 또 화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한 가지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명함 못 내면 네. 요즘에 박사라 그러면 아주 세밀한 부분, 네. 아주 쪼개가지고 이제 특정 부분에서만 아주 해박한 지식을 한다 그러는데 깊은 거죠. 네. 다만 이 깊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좁쌀만한 분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폭넓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시서화에도 다 능해야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한다, 글 좀 쓴다 이런 사람들로 되는 거니까 예전 천재들하고 지금하고는 질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어야 알아줬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팔방미인의 팔자도 못 들어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소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하여튼 장사미사도 다 알 정도로 네. 중국 역사상에 하여튼 가장 걸출한 문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정치가인지는 몰랐는데 정치가로서도 출세를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인으로서 이제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정치가로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2살에 과거에 급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북성에서 왕안석이 주창했던 신법을 예. 둘러싸고 당쟁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소동파는 신법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법당에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사람인데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왕안성의 신법은 뭐예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네. 중국사를 배워보면 눈이 나오잖아요.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 재상인데 이게 실시했던 부국 강병책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당시에 송나라는 그 서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저쪽에 그 티벳 계통의 종족이 세운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서하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재정난에 허덕이고 사실 우리가 흔히 송나라가 문약이라고 하는데요. 지나친 문치주의로 해가지고 예. 국력이 매우 약해졌던 아. 때거든요. 그래서 왕안석은 어떻게 했냐면 대지주, 대상인의 흥포로부터 이제 농민, 중소상인들을 보호 육성하는 부국강병책을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재벌, 뭐 대기업 이런데 뭐 사내유보금이라든가 예, 뭐 예. 이거 좀 어떻게 서민들한테 푸는 거, 그다음에 예. 부유세 뭐 이렇게 푸는 거, 그다음에 예. 법인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예. 하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득권들이 또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동파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한 거군요. 아, 기존 세력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거네요. 우리가 뭐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구법당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예. 이 뭐 구법당 영수가 이제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강이었다는데요. 그럼 보수파였던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신법당 뭐 왕안석 이 왕안석이 하여튼 강남 출신들 예. 신진 관료들 대거 발탁을 하고 기용을 해서 이제 신법을 추진했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 왕안석을 지원했던 신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구법당 영수라고 그러는데 사마강 등이 이제 나와갖고 차례차례 이제 개혁법을 좌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안석의 신법, 개혁법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흔히 뭐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그 개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득권 세력이 또 반대하고 또 네. 반대하면 또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이 소동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당파 싸움 와중에서 구법당에 속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법당이 또 득세할 때마다 또 이것저것 또 유배도 다녀오고 또 실각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은 것도 결국 유배길에서 돌아오면서 죽은 거라면서요. 예, 그랬다는데요. 1997년에 신법당이 다시 득세하니까 지금의 이제 광둥성 굉장히 예.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남도로 기항을 갔는데 해남도는 우리로 따지면 뭐 제주도보다도 더 먼데 예. 대륙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오지로 쫓겨난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 해남도 같은 경우는 주민 대부분이 이제 그 뭐 소수민족이었다는 여족으로 이루어지고 네. 어떻게 보면 미개척섬이라 그러니까 미개한 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셋째 아들만 데리고 갔다 그러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 백성들의 신망을 쌓았다면서요. 예, 주민들의 뭐 인망을 얻었다는데요. 사실 중앙정부 박해 때문에 살던 집도 이렇게 그 쫓겨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현지 주민들 도움으로 해서 오두막도 짓고 그래서 살 수 네. 있었다는데 나중에 복권은 됐는데 귀향길에서 돌아오다가 남경에서 이제 죽었다는데 66세 때 죽었다 그럽니다. 소동파는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둔 인물이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이렇게 정상적인 지식인 그리고 정치가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우 투철했다는데요. 워낙 뭐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백성들에 대한 뭐 연민의 정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가족, 친구 뭐 이런 인간적인 애정 또 관심도 유난히 뭐 깊었다는데요. 사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소동파를 바라볼 때 뭐 네. 맨날 뭐 대문인이고 뭐 아주 그 십분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뜻에서 이번 네. 주제를 좀 한 겁니다. 근데 소동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문단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였던 고려 시대 때는 소동파 따라하기가 대유행이었다면서요. 예, 우리 지금 그 한류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고려에서 송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동파는 단연 예. 송류의 주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호 그 정도 됐나 뭐 잘 K-팝 모르겠는데. 스타. K-팝 아니요 저 김수현이나 이민호의 김수현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어느 정도였기에요? 이 당시 고려의 대문장가죠 이규보 네. 뭐 고려의 천재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이규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동파의 문장은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 찬 부잣집 같다. 도둑이 훔쳐가도 줄지 않으니 우리가 표절을 얼마나 한들 어찌 해롭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존경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동파의 문장은 뭐 하여튼 무한정 하여튼 인용하고 뺏기고 이래도 네. 다 좋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과거 시험에 필요한 네. 문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면 거기에 맞는 또 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읽히느라고 이제 계속 이
고고형 공부해갖고 풍어를 읊을 겨를이 없다가 일단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이제서야 이제 시 짓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유롭게. 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동파의 시를 이제 엄청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해마다 과거의 방이 나붙는 뒤에 그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면 금년에도 예. 또 33명의 소동파가 나왔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33명이라는 게 사실 대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33명이라는 얘기인데 고려조선 사람들 대단한 게 뭐냐면 딱 33명만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경쟁률이 심한 데서 어. 나오는 천재들만 있었다는 거죠. 33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만 전념하느라 다른 공부를 하지 못한 입시생들이 합격만 하면 소동파의 시를 무조건 읽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천재들이 전부 이제 뭐 합격만 하면 모조리 뭐 시를 읽었다는 건데 하여튼 예. 소동파 열풍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고려의 대학자인 이색, 이재현 이 두 사람도 만만치 않은 소동파 광팬이었다면서요. 표현하는 게 아주 절찬으로 표현합니다. 이색은 뭐라 그러냐면은 큰 소나무 그늘 속에서 소동파의 시를 읽었더니 몸은 물 같은 고담은 마치 황하를 터트린 듯 하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소동파 노인은 뜻이 워낙 커가지고 만장이나 되는 불꽃처럼 세차네. 그러니까 만장이라는 게 만길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황하를 터트린 듯하고 만길의 불꽃처럼 세차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제 이재현은 뭐라 그러냐면 송나라의 삼소,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식, 소철 형제, 그다음에 아버지 소순 극찬하는 시를 짓는데 훌륭한 삼소가 시운을 타고 태어났으니 한 집안 빼어난 기상 활짝 열렸네. 아버지는 천리마처럼 독보적이고 두 아들은 봉황처럼 쌍으로 날랐네. 네. 200년 동안 내려오도록 높은 이름 해와 달과 빛을 다투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파의 아버지 소수는 천림하고 두 아들인 소동파 소철은 쌍으로 나는 봉황이다 이렇게 추앙한 거네요. 예. 죽고 못 사는 사생팬, 우리가 뭐 사생팬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고려 문인들은 어땠어요? 뭐 마찬가지죠. 아까 그 이색이나 뭐 이재현이나 뭐 이규보 같은 분들이 그랬으니까 네. 다른 분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동파 시대의 고려 한림학사 중에서 이제 권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한테 시를 한 편 주었는데 뭐라냐면 소동파의 문장은 해외에 알려졌는데 송나라 황제가 그의 글을 불태운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의 글을 불태웠네. 문장은 불에 태워 재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천고의 꽃다운 명망은 불태울 수가 없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고 이 임춘이라는 또 문인 소동파를 두고서 제자복 백가를 통합해서 저작의 근원까지 파고든 진정한 명유학자였다. 이렇게 명유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인노는 또 뭐라 했냐면 고사를 많이 인용했지만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청출어람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을 소동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영광이었다면서요. 예, 뭐 그렇겠죠. 이게 뭐 우리가 뭐 국사 배우면 나오는데 시화집인데 보한집을 지은 최자 네. 이규보를 평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 호탕한 기세와 넉넉한 모습 이것이 소동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규보에게 부여한 최상의 칭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쟁통에 소동파 문집을 발행했어요. 예, 그 몽골군이 대대적으로 3차 침입인데요. 네. 그때 소동파 문집이 발간됐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파 문집을 발간한 사람이 전주목 완산태수인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완산 군수 정도 되겠죠. 최군지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이제 이규보가 문집의 서문 발문을 썼습니다. 이규보의 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야흐로 오랑캐 말이 침략해서 굉장히 위급한 때에 이르렀는데 완산태수는 옛사람도 전쟁에 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창을 던지고 또 문학을 강론한 일이 있었다. 네. 이 전쟁 중에서도 문을 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 시시한 오랑캐, 몽골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 시시한 오랑캐 때문에 문집 발간을 미룬다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고종 임금도 역시 문학을 좋아해서 흔쾌히 윤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선봉부대가 전주목에 도착하는 엄청 시급하고 화급한 때인데도 문을 패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문집 간행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이규보 발문을 좀 곱씹어 보면은 당시에 이제 소동파 인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금을 통해서 소동파처럼 인기 있는 이도 없었다. 문장이 넉넉하고 미천이 넉넉하고 네. 뭐 지식이 미천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걸 부섬이라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용사가 해박하다는데 용사라는 건 뭐냐면 이 한시를 쓸 때 이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옛
사료 이런 것들을 네. 인용하는 어떻게 보면 한시의 작법이거든요.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 뭐 시를 쓸 때 음. 그러는 건데 그것이 해박해서 그 영양분이 사람들한테 두루 미쳤기 때문이다. 사대부부터 신진 후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동파의 시를 손에서 떼지 않고 그 남은 향기를 되씹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전쟁 중에도 소동파의 남는 향기까지 맡을 정도로 열광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생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소동파 사생팬에 어떻게 보면 사생팬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삼국사기 저자가 누굽니까? 김부식. 예, 맞습니다. 그 김부식의 아버지인데요. 김근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분이 바로 이 소동파 사생팬 중에서도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팬의 이 회장. 회장 그 정도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소동파를 사랑했기에. 뭐 아들 둘의 이름을 이제 소동파 형제 이름을 따서 지었으니까 뭐 어, 그런 거죠.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송나라 사신으로 이제 고려를 방문했던 서궁, 네. 고려 도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궁이 이제 김부식, 김부철 형제의 이름을 지은 뜻을 몰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왈 소식, 소철 형제를 사모해서 김부식, 김부철로 지었다는 거죠. 소식이 아까 얘기했더니 소동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김근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김근이 1080년에 그러니까 송나라 사신으로 이제 다녀오거든요. 네. 그 직전에 개명하지 않았나래 생각이 되는데 김부식이 1075년생이고 김부철이 1079년생이니까 태어나자마자는 이름이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4살 네. 때 아니면 뭐 9살 때나 뭐 이렇게 그 이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소동파 열풍이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다면서요? 예, 뭐 이 조선 성리학자고 도학자잖아요. 김종직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는 오직 뭐 만당이라는 게 이제 당나라 말기의 어떤 그 시만 있겠고 고려 중엽에는 오로지 소동파 시만 배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와, 소동파는 고려 조선에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반전이 있는데요. 아마 요즘처럼 인터넷 세상이 되고 일거수적이 이제 SNS라든지 네. 인터넷 언론 이런 데 보도가 되면 아마 소동파는 아마 굉장한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비호감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고려인들은 소동파를 그렇게 추종을 하고 존경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소동파는 그랬던 고려인들을 또 그렇게 또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동파는 엄청난 혐한파다. 뭐 반한파를 넘어서 가지고 혐한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려 사람들은 소동파를 짝사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동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고려를 싫어했을까요? 뭐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7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간에 고려 오량캐와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라는 요지의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7차례면 정말 많은데 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1089년에 그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연속 3번이나 올려요. 네. 뭐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가 16, 17년간에 송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신들을 접대하고 답례품을 하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고 배를 만들고 고려 그 사신들이 묵을 관사를 짓느라 이 각 지방 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고려 사신 접대에 10만 관이나 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사진 접대 때문에 송나라 백성들이 피곤하다. 그래서 싫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소동파는 이제 고려 사신을 거란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고려 사신들이 중국의 산천을 몰래 그려가지고 하고 네. 지도를 그린다는 거죠. 서적을 구매하고 서적을 사서 이 모든 정보와 하사품들이 대부분 거란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합니다. 뭔가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를 표현하면서 뭐라냐면 해외의 오랑캐요, 뭐 거란의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는 명분상으로는 의리를 흠모해 갖고 이제 송나라한테 입공한다고 조회한다고 표방을 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 보답하지 않으면 저 오랑캐, 그러니까 이 고려는 천성이 탐욕스러워서 혹시 원망이 생길지 모릅니다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상종할 수 없다 이랬을까요? 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와는 같은 하를 이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해로운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말합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려가 바치는 곡물은 모두 놀이개처럼 허접한 물건이다. 반면에 송나라가 지출하는 경비는 모두 송나라 백성들의 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 사신이 닿은 곳마다 고려 사신이 오는 곳마다 백성들의 말과 기물과 뭐 이런 것들 다 네. 징발하고 또 영빈관을 다 수리한다. 백성들이 음. 동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이 고려가 송나라로부터 받은 하사품들을 분명히 거란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네. 분명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식량을 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고려 사신이 수집한 송나라의 모든 정보가 거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하다. 다섯 번째로는 훗날 거란이 이 송나라와 고려의 교섭을 트집 잡는다면 네. 이 송나라와 거란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를 미워하는 정도가 도를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가 이제 송나라 황제한테 금탑을 2개를 선물을 했거든요. 예. 그걸 받지 말라고 아주 사생결단을 해갖고 반대를 하고 3번이나 상소문을 아까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온 고려 사신들을 빨리 추방시켜라 하고서 이제 뭐 앙앙불락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상소를 올려가지고 사신들을 내쫓으려 한 건데 얼마나 원한이 깊었길래 이렇게 안달복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일련의 상소문에서 송홍파가 뭐라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 사신들을 맞이하느라고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라고 일관되게 네.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사신을 대접하는 데 쓰이는 돈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관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이 돈으로 구일한다면 최소한 몇만 명은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사신이 방문하는 건 송나라 조정에는 추호의 이익도 없다. 그리고 고려에만 오랑캐에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익만 남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관리 입장이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 백성이 힘들어진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송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1089년에서 1092년 사이에 이 항주, 영주, 양주 뭐 이런 데 네. 도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누름나무 껍질을 벗겨서 쇠비름 뭐 그리고 결을 먹는 이 사람들, 그다음에 산더미 같은 빛에 허덕여서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 네. 이런 그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을 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1085년에 그 등주, 지금으로 뭐 바로로는 덩저우라 그러는데요. 예. 거기 도지사로 부임을 하던 도중에 이 해주, 지금은 뭐 하이저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려 사신의 숙소 고려정이라 그러는데 그게 엄청나게 우뚝 서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걸 보고서 이 시를 읊었는데 이렇게 읊습니다. 처마와 기댕이 춤을 추며 담장 밖으로 날아오르고 뽕나무는 도끼를 맞아 쓸쓸하게 서 있네. 오랑캐에게 다 주어서 노비가 되게 했으니 이들에게 보상해 줄 길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사신의 숙소를 짓느라 송나라 백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동파가 시를 지은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1084년에 고려사진 숙소 고려정을 지으라는 이제 황명이 내리니까요. 이 두 거울에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망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뭐 이곳을 지나다가 이 고려정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을 보고 탐복해서 시 한 수를 남긴다는데 참 탐복이 아니라 한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동파로서는 고려 사신을 위한 호화 영빈관을 지으려고 고통받고 있는 송나라 백성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고려인들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좀 적개심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고려를 거란의 앞잡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소동파가 당시의 정서를 사실 오판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거란이 침략한 게 993년 10월이거든요. 고려를 이제 침략을 했는데 송나라가 이제 고려가 송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송나라가 이제 거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응하지 않습니다. 송나라가 이제 국력이 좀 약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군이 좀 약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고려의 서희가 나타나갖고 이제 이 고려가 거란에 입조를 하고 거란의 연을 쓴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화약을 맺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강동 6주를 넣는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후에도 고려는 여러 차례 거란과 알력을 빚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송나라하고 동맹을 타진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송나라는 거란 눈치 보느라고 고려 요청을 계속 거부했던 거죠. 근데 송나라로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나라 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거란의 침략을 뭐 같이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게 사실 뭡니까? 소동파도 그렇지만 이 고려가 송나라에 조공하는 거는 결국 고려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외교 유체라는 게 사실 국익이니까 그건 뭐죠? 그럼 고려도 사실은 국익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만약에 송나라가 고려제단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연합을 했더라면 거란과 제대로 한번 붙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뭐 역사에 무슨 만약이라는 어떤 가정은 없는 거죠. 또 모르지만은 뭐 사실 뭐 이 그랬다 그러면 혹시 거란의 국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중국의 그 복단대인데 푸단대라고 네. 해서 왕수이자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금 발음으로 왕수조 교수라는 사람이 견해가 있는데 고려는 진정으로 송나라 연합을 통해서 거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따라서 소동파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결론을 내린 분석이 있습니다. 소동파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고질적인 중화 사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를 뭐 해외 오랑캐라고 뭐 표현을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다시 탐욕스러운 마음을 발휘하고 우왕거리가 된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오랑캐는 중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금수와 같다. 너무 잘 다스려지길 바라면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송파는 왜 그렇게 보수적인 오랑캐감과 중화 사상에 젖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편협했을까요? 뭐 이제 뭐 서울대 유정목 교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열등식의 발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송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른 뭐 중국 왕조에 견주면 좀 문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약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네. 그 문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늘 이제 뭐 거란 요 나라 그다음에 서하 이런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한 애국심을 갖고 있었던 소동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은 복합 심리 뭐 이런 네. 게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문화적 우월감에 빠진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소동파야 그렇다 치고 그런 소동파를 진정한 명유, 그다음 청출어람, 시의 영웅, 신선의 풍모 이렇게 떠받들던 사람은 뭐가 되는지. 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맹목적인 짝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뭐 소동파 발언, 사고방식 네.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SNS에 이렇게 보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죽일 놈이 되지 않았을까. 절대 우리 땅을 밟지 못할 뭐 아주 그 깊이 있는 찍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한쪽 면만 부각돼서 그렇지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거는 늘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기술이 되고 해석도 되고 그런다는 거죠. 공부도 다양하게 해야 네.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폭넓은 사고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소동파라 그러면 늘 뭐 좋은 점만 보게 되고 뭐 이 문장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최근에 그 한심한 자들이 보면 이제 역사는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양한 역사를 예. 기술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다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